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진닷컴에서 실용글쓰기 강의라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기적인 실용글쓰기 교재를 통해서 이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고 따뜻한 강의를 빠르고 바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막힌 적중률입니다. 최대한 교재를 바탕으로 압축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실용글쓰기 시험입니다. 우리는 글쓰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은 객관적인 출제의 근거가 있고 또 명확한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산점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말 100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산점이나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실용 글쓰기와 관련된 개정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말 이 학습 방향이 명확하거든요. 제가 5분, 10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팁을 빠르게 전달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도 교재와 함께 성실하게 공부하신다면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거나 또 재미없지 않을 거예요. 흥미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원상입니다. 평생 국어를 좋아했고요. 또 국어를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강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관련된 우리 국가공인시험이 공식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실용글쓰기 시험, 진입이 빠릅니다. 그리고 정말 단기간에 학습해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응시생들이 있죠. 제가 어제 실용글쓰기 협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연간 응시 인원을 좀 살펴보았더니 2024년 기준으로 12만 2천여 명이 응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연 6회 시험을 보는 거죠. 원래 이제 2007년도, 8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된 실용글쓰기 시험인데 첫 해에는 7,000명 정도 응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에는 한 3만 명 정도라고 보았을 때 응시생들이 그래도 12만여 명, 물론 연 6회 합산을 해서 보는 거지만 꾸준히 응시생들이 늘고 있다. 또 공사, 공단 등에서도 정말 자격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고 또는 어떤 시험을 위해서 가산점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용글쓰기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저는 공식적으로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강의와 함께 실제 교보문고에 가보면 제 책이 또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어 관련 강의 또 면접 강의들까지 EBS 등 또 방송에서도 제가 실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KBS 한국어 능력 시험과 관련되어서 KBS 한국어진흥원에 들어가 보면 제 강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과 실용 글쓰기의 공통 분모 분명히 있고요. 또 실용 글쓰기만의 서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압축적으로 선별해서 정말 기막힌 적중률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실용글이다,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글이 실용글이죠. 보통 학창 시절에는 그냥 설명문이다, 논설문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비문학적인 글을 두 가지로 보고 약간 세분화하면 설명문적 논설문 이런 글들도 있긴 한데요. 이제 시험에 활용되는 실용글들을 제가 쏙쏙 뽑아서 확인해 보았더니 한 30여 가지 세분화하면은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여 가지의 실용글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객관식 또는 서술형 문제 여기에서 100%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20가지 팁을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객관식 문제 안에 서술형이 있고요. 서술형 문제를 선지 1, 2, 3, 4, 5로 바꾸면 또 객관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용 글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가나다로 배열을 해 보았어요. 거래 약관서, 계약서, 공문서, 정말 이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또 필수 문제가 있고요. 공공언어 바로쓰기라고 하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PDF 파일 155쪽이나 되는 이 공공언어 바로쓰기에 대해서도 기한서도 나오고요. 보도 자료도 나오고요. 보고문도 나오고요. 안내문도 나오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우리 실용 글쓰기 시험에 100%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공문서 쓰기 또 잘 보셔야 하고요. 또 기사문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고 하는 OW1H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사문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기안서, 완전히 시험에 100%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제안하는 기안서가 있고요. 그리고 여쭙는 품위서가 있죠. 그래서 기안서와 품위서 관련해서 우리 또 준비해야 하고요. 기획서도 잘 나옵니다. 자, 그 외 세부적으로 이제 시각적인 내용들도 이제 활용이 되는데요. 도표 활용 방법들, 그래서 도표 삽입 방법이나 명세서, 또 미디어 글도 시험에 잘 나오죠. 최근에는 멀티미디어다, 다중매체다라고 이야기해서 역시 단순히 우리가 글로 된 미디어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요소들, 또 영상과 관련된 이런 미디어, 매체와 관련해서 시험에 시사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도 잘 나오고요. 보도문 잘 나옵니다. 사업 제안서 잘 나오고요. 사용 매뉴얼, 또 설명문, 논설문 하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죠. 이해를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설명문의 주제는 뭐뭐는 뭐뭐다. 그래서 보통 뭐뭐의 특징, 본질, 분류, 구성 이런 정도의 정답이 많이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논설문은 주장, 설득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는 뭐뭐 해야 한다.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 국어의 교묘한 함정, 이중 부정을 주기도 하잖아요.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주장이 있는 논설문, 설명문, 논설문, 글의 목적을 잘 구별해야 하고요. 신청서, 안내문도 잘 나오고요. 또 업무 수행 시트와 관련된, 아니면 우리 NCS죠. 그래서 직무 능력과 관련된, 국가 직무 능력 표준과 관련된 NCS, 직무 기술서, 연수자료, 이력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도 예전에 잘 나오기도 했었죠. 2025년 개정되기 전에도 그리고 개정된 후에도 실용 글쓰기의 기본 방향은 같아요. 하지만 이제 확실히 2025년 이후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의도 개정된 교재를 바탕으로,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쭉 갑니다. 언제 후에 또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 교재를 보시는 것이 가장 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안서도 있습니다. 채용 공고문, 초대자, 그리고 품위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품위서, 그러면은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묻는 것, 품위서가 되겠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기안서와 또 구별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프레젠테이션,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답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잘못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발표하고 또 역시 목적, 방향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전문적인 우리 발표, 프레젠테이션, 시각적으로 정말 우리는 한 글자, 또 일거수일투적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서술형의 앞쪽에는 1, 2, 3, 4, 5번 쪽에는 이런 어문 규정, 또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정말 잘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해설문, 행사 안내장, 그리고 홍보문 등까지 해서 기역부터 히읗까지 30개 정도. 물론 더 세분화하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안에서 무조건 출제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사실 우리 실용글쓰기 협회에서 제공하는 예시문제 1차, 2차 예시문제 있잖아요. 이 예시문제들을 꼼꼼히 보시는 거 좋고요.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교재,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단계별로 순서대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어디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험에 정말 고득점, 정말 1급도 좋고 2급도 좋습니다. 우리 5가지의 단계에 따른 급수가 있는데 대부분 고득점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풀어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도 도움이 되었다. 그럼요. 다른 데서 무에서 유로 하는 것보다는 있는 곳에서 특히 실용 글쓰기에 집중하셔서 최대한 이런저런 책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죠. 단기적으로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고자 함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강의 개요. 지금 우리는 이 공부의 방향을 소개하는 첫 번째 1강 강의 개요 및 학습법, 그리고 정말 개정 관련된 내용들 20가지 팁을 제가 소개하는 것을 1강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4가지의 영역이 있잖아요. 실용 글쓰기의 대영역 4가지. 그래서 첫 번째 글쓰기 원리와 관련된 것. 다만 이제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실용 글쓰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절반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국어 상식 또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해왔던 경험, 연륜, 들어보았던 바, 가벼운 문서, 컴퓨터 작성 때 우리가 살짝씩 고민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낼 때 띄어쓰기, 맞춤법, 뭐 하나의 문해력에 관한 것은 이미 여러분이 있어요. 훌륭한 지혜로움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가셔도 좋겠고요. 자, 글쓰기 원리와 관련해서도 크게 3가지. 계획, 표현, 퇴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할 것이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글쓰기의 실제가 되겠죠. 객관식으로도 또 서술형으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제인데요. 자, 이제 문서의 이해.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한서, 품위서, 그리고 보고서, 기획서, 프레젠테이션, 홍보문, 보도문, 계약서 등을 다양한 글과 함께, 실용글과 함께 문제의 이론들을 살펴볼 겁니다. 저도 너무 장황하지 않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다 설명하고 싶지만 어떨 때는 점처럼 찍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그래서 1, 2, 3, 4, 5, 6, 7, 8이 아니라 1, 3, 5, 7, 9로 2, 4, 6, 8로 제가 핵심만 찾아서 또 설명 강조해 드릴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벼운 숫자와도 관련되는 사고력의 일부 수리 자료 활용도 있어요. 뭐 직무이해, 문제 해결 이런 것도 있는데요. 숫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말 산수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어요. 상승과 하락 찾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거나 객관식에서 일치하는 정보로 찾고 아니면 표나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걸 전체적인 어떤 숫자로 종합하는 능력 정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고력의 직무, 문해력까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가장 쉬운 글쓰기 윤리 1시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표절과 관련해서 또 위험하잖아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옮겨 싣는 것, 우리가 전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글쓰기 윤리와 관련된 것 우리는 당연히 또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서술형이기 때문에 서술형의 시작은 단어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짧은 어문 규정, 심지어는 띄어쓰기, 우리 한글 맞춤법 41항부터 50항에 있는 띄어쓰기, 또 그 이외에도 표준어 규정들, 외래어 표기법까지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요. 로마자 표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울러서 또 이제 단어, 특히 이음절, 최소 이음절, 최대 3음절의 한자어가 있죠. 특히 한자어는 워낙 유의어가 많고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달라요. 완전히 똑같은 단어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괄호에 들어가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정도 최대치 주었을 때 각각 단어를 사전적으로 풀어 넣기도 하고 그 해당하는 단어를 넣기도 하고요. 또 유사하지만 어떤 다른 단어를 찾게 하는 문제가 객관식 서술형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또 어휘, 단어, 어절 연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실용글쓰기 시험을 치르신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인데 원고지 사용법을 전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원고지 사용법의 끝은 언제였을까요? 초등학교 때. 요즘은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들,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원고지에 뭐 쓰고 이런 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고지 쓰기가 이미 약간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뭐 나만 몰라, 나는 너무 못해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낮추어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원고지 쓰기도 우리가 직접 샘플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척하는 어떻게 띄었을 것이며 마침표, 쉼표 다음에는 띄어쓰지 않을 것이고 물음표, 느낌표 다음에는 띄었어야 할 것이고 대신에 단락을 바꾸지 않은 이상 척하는 띄어쓰지 않는다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은 반드시 서술형 9번과 관련해서는 꼭 원고지에 쓰셔야 합니다. 반드시 원고지에 써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제일 뒤에 글자 처리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침표가 맨 끝에 갔을 때 척한으로 와야 되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문장부호가 절대 척한에 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변수에 대비해 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원고지 작성법, 문단 쓰기. 그래서 단어부터 문장, 문단, 글, 특히 서술형 9번.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배점이 가장 높은 이 서술형 9번과 관련된 원고지 쓰기도 대연습해 볼 겁니다. 자, 어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와 관련돼서 한 강 정도 더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종 모의고사 5회가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죠. 가장 적합한 문제입니다. 객관식 30문제, 서술형 9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개정된 모의고사입니다. 저도 그 이전에 객관식 우리 50문제였을 때, 서술형 10문제였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저도 다 교재하고 강의를 했는데 이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또 새롭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최대 20강이지만 아주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압축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것 20대 팁이다. 개정된 실용 글쓰기 시험과 관련해서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한 번에 10가지를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뭐예요? 첫 번째, 타임 어택. 시간이 없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떻게 시간이 120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KBS 한국어 능력 시험도 120분인데 120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객관식 30문제는 30분 정도 안에 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한 40분, 45분 걸렸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망했다예요. 시간이 당연히 넉넉하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서술형의 배점 높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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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50점, 100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최대치로 보았을 때 우리가 300점까지 이런 점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객관적인 객관식 시험문 정말 풀면 풀 수 있잖아요. 선지의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서술형은 정말 시간이 확보되어야 성실 점수도 있고 유사 점수도 있을 수 있어요.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해서 붙여놓아도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1번 서술형 700점부터 풀자라는 거죠. 최대 100점을 벌 수 있다. 자, 그래서 또 시험을 치르고 오신 분들의 정말 산증인들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 서술형 9번은 어떻게 그냥 대충 썼는데 생각보다 점수를 잘 주었다는 거예요. 후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천자, 최대 1200자라고 하지만 거의 1000자에서 1100자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글자 수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 집어서 꾸역꾸역 채워 넣었더니 정말 인정 점수, 가산점 점수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수를 막 준 거예요. 후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9번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가장 먼저 서술형 9번을 해도 되고요. 사실은 서술형 1, 2, 3, 4, 5번이 짧기 때문에 기호와 관련해서 주로 짧기 때문에 일단 짧은 거 30점씩 해당하는 1, 2, 3, 4, 5를 먼저 가셔도 돼요. 그래서 서술형부터 풀자.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9번은 결국은 유일하게 원고지. 서술형 1번부터 8번까지는 줄표의 답지지만 9번은 원고지. 더구나 칸이 작아요. 그래서 두꺼운 펜 절대 안 돼요. 칸이 넘치거든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쓰시려는 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0.28, 0.38 가는 펜들 있잖아요. 대신 잘 나와야 되고 앞에 이렇게 볼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역시 두세 자루 정도는 여분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서술형 9번은 원고지에 바로 써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워지는 펜으로 일단 덧대면서 쓰셔도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옮겨 적어도 되지만 또 수정부호, 교정부호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없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서술형 9번은 무작정 첫 줄부터 쓰라는 게 아니고요. 개요는 짜야죠. 개요를 조금은 꼼꼼하게.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논술 시험 준비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나요? 문제에 번호를 붙여나가고 특히 우리는 조건이 꼼꼼하고 촘촘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조건이 100% 반영되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장문을 쓰고 소설의 독후감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실용글의 언어와 문장형을 거의 그대로 옮겨다 써도 돼요. 줄이면 돼요. 살짝 변형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 틀은 시험지에 일단 작성을 해두시고 그리고 글은 바로 원고지에 쓰는 것을 저는 권고합니다. 강추합니다. 또 그게 막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막 틀릴까 봐.
그래서 지워지는 볼펜으로 쓰고 그 다음에 더 위에다 쓰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술형 9번. 저희 모의고사에 5번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도 연습할 수 있는 자료들 예시 문제 홈페이지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원고지에 직접 작성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300점 중요하니까요. 자, 객관식 30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시간이 최대치로 보았을 때 90분, 90분, 180분이나 줬잖아요. 중간에 20분 쉬는 시간도 있어서 막 그때 당 충전하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시간이 길다. 아까 KBS 한국어 능력 시험도 120분, 물론 100문제예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그런데 일단 우리는 문항수를 좀 줄였어요. 객관식도 30문제. 그래서 너무 간단하고 단편적인 문제를 빼고 30문제. 다만 30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이 세트형 문제잖아요. 2문제 또는 최대 3문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짧게 간단하게 진짜 점처럼 풀어야 돼. 딱 보고 답이다 그러면 바로 마킹해야 돼. 다시 복습하고 검토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30문제 중에 우리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한 10문제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대 목표는 일단 20문제 이상. 뭐 25문제, 28문제 이렇게 가면 진짜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건데 가장 현실적인 목표. 일단 30문제 중에 긴 거 빼고 특히 가장 긴 지문이 25번 뒤에 있죠. 25, 26 묶여있기도 해요. 26, 27, 28 묶여있기도 해요. 근데 보통 천자 정도 되거든요. 가장 긴 지문이. 그래서 천자 전후의 지문들은 읽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평균 우리가 한 문제 1분씩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가장 마지막에 풀어요. 왜? 배점이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0문제에 300점이니까 한 문제에 10점이잖아요. 물론 서술형은 30점부터 시작하니까 서술형이 당연히 배점이 높은데 서술형 말고 객관식 중에서 일단 짧은 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비중으로 보면 확실히 앞쪽에 있는 게 조금 짧은 지문에 조금 쉬운 문제들이 많고요. 뒤쪽에 21번부터 30번까지가 길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지문과 문제들은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 20점만 받아도 2급을 받을 수도 있고 준과 관련된 준 2급도 가능하고 3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산점의 경계가 되는 점수들이 있죠. 아니 1급에 870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2급에 790점 정도, 뭐 준 2급에 710점 이런 우리가 점수대를 약간 좀 좁히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산점, 소방직이라면 한 3% 정도만 실용 글쓰기에서 받아도 나머지 합산해서 한 5% 최대치 꽉 채울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20문제만 맞아도 가산점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서술형 문제의 꿀팁은 그 지문 안에 있는 문장, 지문 안에 있는 어휘를 인용하여 작성하면 좋아요. 특히 서술형 9번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고요. 또는 6, 7, 8번도 약간 우리가 지문을 분명히 잘 활용하고 그 어휘를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유사 답안 속에 가능하면 영역을 넣어줍니다. 채점자들이. 후하게 준다고 했어요. 자, 서술형 9번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원고지 작성 요령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분명 공부하고요. 제가 틈틈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서술형은 부분 점수를 높게 줍니다. 유사 답안의 점수도 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서술형은 원고지 칸이나 답안지 줄을 벗어나면 감점의 사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감점의 사유가 의외로 있어요. 왜? 조건을 무시했다는 거죠. 특히 뭐 기호를 쓰고 그럼 기호를 기억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기호 없이 단어나 답만 쓰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마침표 같은 거 안 찍어서 감점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칸을 넘어가는 경우도. 아니 조건에 분명히 있잖아요. 칸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반드시 조건을 숙지하는 연습. 문제를 풀어야만 시험 준비가 아니고요. 문제를 읽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 그리고 한글 맞춤법. 역시 우리는 제1항부터 57항까지 있어요. 제1항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이제 원칙부터 시작을 하고요. 특히 우리 실용글쓰기 시험에 잘 나오는 항목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30항 사이시옷과 관련된 규정도 잘 나오고요. 41항 50항 띄어쓰기 잘 나오고요. 또 57항 구별해야 할 말들 63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순우리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어휘와 관련해서도 또 어법과 관련해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57항이거든요. 특히 주의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30항, 57항. 자, 객관식 중 긴 문제는 과감히 버려라. 일단 당장은 버리자는 거죠. 현실적으로 무조건 버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에 집중 투자하라. 1000자 이상의 지문이 25번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에 최대한 집중해서. 그래서 역시 시간이 없을 때는 1, 2, 3, 4, 5 선택지 중에 일단 한두 개는 지워넣어야 돼요. 문제와 상관없이. 그건 우리에게는 영감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일종의 여러분에게 약간 분명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약간 직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직관은 딱 보면 이게 답인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좁혀놓는 게 좋아요. 괜히 1번 지워, 2번 지워, 3번 지워 이렇게 속어법으로 일일이 다 지우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절대 말로 푸시면 안 돼요. 묵독하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중얼중얼 푸시는 분들 꼭 있어요. 시험장에 보면. 발 떨고 막 시험지 막 소리나게 넘기고 그런 게 사실은 다 외부적인 변수지만 우리는 내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일종의 항상심을 가져야 하는데 선지에 대한 직관력도 여러분이 계속 연습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두세 개로 좁혔더니 그 안에 확인해서 답인 거죠.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공언어 바로 쓰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팁인데요. 지금 이거는 어느 선생님들도 언급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에도 2025년 국가직 지방직 개정이 되어서 바뀐 1번 문제가 공공언어 바로 쓰기거든요. 국립국어원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쳐봐도 나와요. PDF 파일 최대 155점. 놀랍게 우리는 예시 문제 기준으로 서술형 6번입니다. 서술형 6번은 딱 고쳐쓰기 문제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쪽에는 이제 객관식 서술형 1, 2, 3, 4, 5 안에 또 어휘도 있죠. 띄어쓰기도 나오죠.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순화어, 고쳐쓰기에 우리가 다듬은 말 이야기도 여기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교재이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공공언어 바로 쓰기라는 제가 PDF 파일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거기에 가보면 결국 서술형 6번 예시 문제와 100% 일치하는 게 그대로 나오고요. 1차, 2차. 그리고 객관식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공공언어 바로 쓰기.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기한서 나오고요. 품위도서도 나오고요. 보고문도 나오고요. 보도자료 안내문 등등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소재와 의도를 파악하라. 서술형은 조건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키워드 정확하게 활용해 확인하고요. 조건이 모두 반영되어 감점되지 않아야 되죠. 사실 실용 글쓰기는 답지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서술형 어디에서 감점이 됐는지 모르는 채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9번을 제외하면 변수가 없다 생각하고 특히나 1, 2, 3, 4, 5는 빠르게 처리하고 6, 7, 8, 9에 또 최대한 집중해야 되겠죠. 자, 또 서술형을 쓸 때 우리 국어의 가장 좋은 문장형은 인과관계죠. A 때문에 B, A 해서 B, A 함으로 B. 아니면 우리 실용 글쓰기 조건에 자주 등장하는 위하여라는 것도 있죠. 목적이 있죠. A 하기 위하여 B 해야 한다. A를 위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 있죠. 목적과 수단의 문장형이 있어요. 이 틀을 잘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짧게는 10자, 길게는 20자 정도의 틀을 잡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A 하여 B 하고 또 B 하여 C 한다. 이게 연쇄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인과형 문장들. 물론 우리는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뭐뭐 해야 한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 이유는 원인은 때문이다. 이렇게 인과형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에 주의한 답안을 작성하라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객관식에 활용되는 것은 99% 실용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은 글, 위와 같은 문서 뭐 이런 조건으로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역부터 히읗까지 약 30여 개의 실용글을 살펴보았고 아니면 비문학적인 글, 특히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언어, 기술 어떨 때는 경제에 약간 어려운 용어가 나오기도 해요. 과학과 관련된 어려운 지문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지문이 좀 길죠. 전문적인 거.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라? 일단은 좀 제외하고 일단 빼놓고 푸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제재가 어렵거나 지문이 길면 그래도 평소의 문해력, 다양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책 많이 읽어라 이게 소설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문학적인 글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무 짧게 너무 간단한 정보만 우리가 보면서 파편화, 단편화되지 않도록 조금 긴 글, 특히 최대치 1000자 정도의 글들을 자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역시 근본은 어휘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휘력은 주로 이음절의 한자어예요. 물론 관용어도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그래서 이음절의 한자어 비슷한데 다른 거. 일일이 여러분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실용 글쓰기의 과거 최고 득점자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늘 사전을 찾아보았다. 늘 어휘를 정리한 데서 시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교과서적이지만 당연한 거죠.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만 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 노력의 시작이 어휘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정리해 보는 거죠. 자, 문제와 지문의 A, B 또는 1, 2 등을 표시해 조건을 잘 파악하라. 객관식, 서술형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줄로 연결. 가능하면 최대한 지저분하게 풀긴 하지만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는 구별하고. 그리고 결국 번호를 붙여나가는 것은 일단 조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런 방법들도 추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번 지문을 모두 읽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객관식, 서술형 모두 이야기지만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로 놓고 보면 어쨌든 비문학 글이니까 그러면 글을 크게 두세 등분으로 나누고 길다면 세 등분, 짧은 글이라면은 2개 정도의 단락이라고 했을 때 그 중간 이후에 최대한 집중하자는 거죠. 중간 이후. 정답의 확률을 보면 확실히 중간 이후에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 그래서 글이 전개되는 보편적 방식. 우리 국어는 첫 문장이 주제로 나오는 두괄식이 많아요. 다만 그거는 문단에서 그렇습니다. 문단은 두괄식으로. 전체 글은 미괄식으로 보아라. 마지막 단락 쪽에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자, 또 부정형 문제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알 수 없는 것, 타당하지 않은 것, 다른 하나는 이런 부정형 문제. 제가 실용 글쓰기 예시 1, 2차 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해보았더니 30문제 중에 물론 이제 부정형 문제 기준으로는 11문제 정도 평균 나오더라고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그냥 긍정형 문제가 많기는 해요. 적절한 것, 일치하는 것, 알 수 있는 것, 제목으로 맞는 것, 뭐 이런 이해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부정형 문제에서 좀 실수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부정형 문제는 확실히 정답이 3, 4, 5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 2번보다는 3, 4, 5번에 조금 먼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놀랍게 예시 1차 문제를 제가 보았더니 11문제 중에 정답이 3, 4, 5번인 게 무려 10문제,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11문제 중에 10문제가 정답이 3, 4, 5번이라는 것은 1, 2번은 일단 빼고 3, 4, 5번부터 풀라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그 10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모이면은 1분이 되고 5분이 되고 10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1차 예시 문제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 물론 2차 예시 문제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3, 4, 5번이 한 6문제 정도 되던데 11문제 중에 그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선순위, 초점화되어서 풀고 또 틀린 것을 확실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패스할 건 패스하고 모르는 것은 건너뛰고 모르는 것까지 막 찾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가능하면 선택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라. 이것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막 지문부터 읽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선지를 통해서 소재 찾고 비슷한 거 2개 묻고. 분명 문장형이 비슷한 게 2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요령도 있다. 전략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고요. 자, 단순히 단어만 확인해서는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건 뭐예요? 최대한 2어절, 3어절 단위로 묶어서 보시고. 또 이게 인과관계나 말이 잘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특히 모두, 항상, 절대로, 반드시, 무조건, 모든 이런 말들 나오면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왜? 절대적인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는 그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유연하잖아요. 선지의 성격도 잘 보시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한 문제, 한 문장, 한 단어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 우리는 요령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실 점수,
최선을 다한 점수. 이 단지 실용 글쓰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도 다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동은 결과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결과에는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누적된 성실한 원인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온 삶 속에서 이 실용 글쓰기의 결과를 잘 내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학습 방법은 여기까지고요. 자, 나머지는 우리 실용 글쓰기 답안지 모양 한번 봅시다. 객관식 30문제. 그리고 유의사항 정말 잘 보셔야 하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간단하죠. 6번까지도 간단하지만 주로 기호가 많이 붙어 있고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6, 7, 8번도 있고요. 자,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서술형 9번이라는 거죠. 서술형 9번은 최대 1200자까지 지금 주고 옆에 원고지의 글씨, 즉 숫자가 적혀 있죠. 200, 150자, 300자, 450자 이렇게 이제 적혀 있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고지 작성법 0.28이나 0.38의 얇은 펜이 아니면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두꺼우면. 그래서 칸을 잘 채우시되 특히 단락을 바꿀 때만 첫 칸을 띈다는 거. 그래서 단락도 아예 뭐 2개나 3개로 작성하게끔 주기도 하잖아요. 조건에 있어요. 그리고 맨 뒤쪽 처리 어떻게 할 거냐. 놀랍게도 제가 직접 실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소방직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마침표 다음에 꼭 척한을 그 다음을 띄어요. 우리가 컴퓨터에 익숙해서 그런 거죠. 마침표하고 자꾸 우리가 스페이스바하고 막 치잖아요. 엔터를 치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뭔가 띄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나 봐요. 절대 띄지 않아요. 마침표, 쉼표 다음에 절대 한 칸 띄지 않는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숫자 한 칸에 2개. 다만 이제 우리가 숫자도 마찬가지인데 3개가 나올 때도 있죠. 뭐 676년 삼국의 통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2025년 이런 거 있죠. 숫자도 역시 한 칸에 2개 이런 건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되고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도 있고요. 자, 이렇게 답안지 모양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5년 바뀐 거. 사실은 바뀐 것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고요. 책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정성껏 다 PPT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자, 실용 글쓰기 시험은 이렇습니다. 뭐 국어 능력과 관련된 기초 국어 능력 맞고요. 실용 글, 특히 직무 능력과 관련된 실용 글쓰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4가지 시험 유형이라고 했었죠. 글쓰기 원리와 관련해서 구상과 표현 중 계획하기, 표현하기, 그리고 고쳐쓰기, 공유하기까지지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2번째 가장 중요한 글쓰기 실제. 그래서 아까 실용글 30여 가지라고 말한다면 여기 이제 거의 다 나오는 거죠. 문서를 이해하고 특히 공문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기한서, 품위서, 보고서, 기획서, 프레젠테이션 벌써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죠. 홍보문, 보도문, 계약문 등 이런 공식적인 실용글을 아예 이 주요 영역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글쓰기 실제고요. 자, 3번째 사고력, 윤리까지. 이제 전체 범위는 아시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2025년 무엇이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것도 있죠. 문제 유형은 일단은 크게는 같다고 봐야죠.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이 있다.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 결국 원고지에 쓰는 거다. 이런 기본적인 건 같아요. 다만 크게 달라진 2가지. 첫 번째는 문항수, 2번째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항수인데요. 객관식이 30문항. 그래서 이제 300점이 되고요. 서술형은 9문제. 그래서 700점. 최대 1000점인 것은 같습니다만 역시 객관식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글쓰기 실제. 그리고 글쓰기 원리, 사고력. 윤리는 한 문제만 나오네요. 자, 서술형이 이게 홈페이지와 또 실제 발표한 게 달라서 저도 실용글쓰기협회에 직접 전화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안내를 받긴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리에서 4문제, 실제에서 3문제인데 한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요. 사고력, 윤리. 자, 이렇게 해서 계까지 전체 통합해서 39문항이 출제된다. 다시 한번 전년에 2025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다고요? 바로 객관식이 50문항, 서술형은 10문항. 그리고 배점도 그전에는 객관식이 8점이었어요. 5, 8에 40이잖아요. 400점, 서술형 600점. 결과적으로 개정된 것의 차이, 객관식이 50문제에서 30문제로 20문제에 줄고 배점도 100점 낮아진 거죠. 서술형은 10문제였었는데 9문제로 줄어든 반면 배점은 600점에서 700점으로 더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300점, 700점. 자,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저는 이제 좋은 것이라고 본다면 객관식 문제가 줄었으니까 좋은 거고요. 불필요한 거 빼고 또 서술형의 배점이 높아졌다는 건 우리에게 좀 더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 포기하지 않는다면 조건 잘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달라진 거. 물론 이제 서술형과 관련된 문항 구성은 예전이나 비슷하지만 서술형 기준으로 1, 2, 3, 4, 5번의 글쓰기 원리 사고력 그리고 윤리까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6, 7, 8번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문서와 관련된 공문서, 기한서, 품위서, 보고서, 홍보, 보도문, 계약서 작성. 물론 이제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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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 이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30점에 5문제, 3, 5, 15, 150점이고요. 그리고 50점, 100점, 100점 마지막 역시 서술형 9번이 원고지에 작성하면서 최대 300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채점 기준에 의하면 점수를 좀 후하게 준다. 잘 주는 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전에 비해서 줄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90분, 90분에 180분. 지쳐요. 진이 빠져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자. 120분 딱 1교시로 집중하자. 그래서 이제는 1, 2교시가 아니라 2시간이죠. 그래서 2시간 동안에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서술형 9문항에 투자하는 시간을 약 90분 정도. 최대 90분. 그리고 객관식 30문제에 최대 30분 정도. 그러면 이제 숫자는 딱 120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더하게 되면 당연히 OMR 마킹도 해야 되죠. 또 우리가 뭔가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남겨놓고 빠뜨린 거 없는지 검토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조금만 줄여도 한 85분에서 90분. 그러면 객관식에도 정말 안타깝게 정말 몇 미터 앞에 두고 손만 뻗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놓치는 경우들도 생겨서 아쉽잖아요. 10점인데. 그죠? 그래서 한 문제 10점인데. 그래서 객관식도 한 35분 정도까지도 투자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등급별로도 역시 전체적으로는 5가지의 등급이고요. 870점.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급 받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1급이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특히 KBS 한국어 시험은 약간 공개하죠. 최고 난도 문제가 뭐였느냐, 정답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급이 몇 명이냐 이런 비율이 다 공개되는데 실용 글쓰기는 안타깝게 아직 그런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아요. 다만 1급 받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점에 870점이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87점이라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급, 뭐 당연히 전공자 포함하여서 우수한 분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급만 받아도 아니면 준 2급만 받아도 아니면 3급만 받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것, 객관식 한 문제라도 더, 다시 한번 서술형 하나라도 더, 국어 능력 플러스 상식 플러스 문해력 플러스 성실 점수 이런 게 다 반영되어서 실용 글쓰기에 최고 득점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제가 전체적인 경향과 그리고 20가지 팁을 빠르게 설명해 드렸고요. 2025년 개정된 내용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1강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2강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우리는 글쓰기 원리와 관련해서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